2020년 12월, 금융계는 중앙은행 간의 실제 줄다리기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 가금리 인하를 시사한 반면 일본은행은 정반대의 통화긴축을 발표했다. 한편으로는 쉬운 돈이 경제에 주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꼭지가 꺼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터무니없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명백한 불일치 뒤에는 금융지진처럼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역동성이 숨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수십 년 동안 투자의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통화 정책이 이렇게 급격하게 갈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매 주기마다 동일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즉, 투자자들이 일시적인 유행을 따라 머리 없는 닭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손실을 보고 현실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니 가슴이 칼날처럼 아프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폐극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고 어떤 자산이 실시간 폭탄이고 어떤 자산이 절호의 기회인지를 직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과되는 세부사항 하나가 부자가 되는 것과 부가 증발하는 것을 보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책 차이가 그토록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이는 단순한 순환적 움직임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구조판이 실제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대륙판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가 상승하면 다른 하나는 가라앉고 그 결과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징후는 달러와 엔이며 이들의 움직임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글로벌 유동성의 온도 조절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긴축이 되면 돈이 부족해집니다. 느슨해지면 열린 호스에서 물처럼 돈이 쏟아집니다. 이제 캐리 트레이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인 엔화를 살펴보십시오. 수년 동안 일본은행은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유지하여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자산에 대한 베팅을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무료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공짜 돈을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는 거꾸로 뒤집힌다. 한때 긴축했던 연준은 이제 일본이 값싼 유동성을 빼내기 시작하면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시 움직임은 단순한 진동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융해이를 발생시킵니다. 이 쉬운 돈의 바다 가장자리에 구축된 자산, 즉 저렴한 유동성과 레버리지에 의존하는 자산은 첫 번째 물결에 휩쓸려 갈 위험이 있습니다. 5조 달러 이상을 움직이는 전략인 캐리 트레이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이자율 3.5%의 미국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비용 없이 엔화로 돈을 빌려 부자가 된 헤지펀드를 상상해 보십시오. 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수익률은 15%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이 금리를 0.75%로 올리면서 대출 비용이 치솟고 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고 미국 채권 수익률은 3.2%로 떨어졌다. 차입 비용과 투자 수익률의 차이는 3%에서 2%로 줄어들고 한때 이익을 배가시켰던 레버리지는 이제 손실을 증폭시킨다. 전혀 오류가 없을 것 같았던 전략이 갑자기 무너질 위기에 처한 카드하우스로 변합니다. 2008년 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바로 캐리 트레이드의 붕괴였습니다. 다른 통화로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엔화로 대출을 받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청산해야 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따릅니다. 이번에는 달러, 미국 주식, 심지어 암호화폐로 활용되는 자산이 목표입니다. 속담처럼 내가 죽을 곳을 안다면 결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투자자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자산, 즉 제가 시장의 죽음의 지도라고 부르는 자산의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위험 자산의 첫 번째 그룹은 엔화 가치 하락에 의존하는 레버리지가 높은 성장주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깨닫지 못한 채 넘어지는 가장 위험한 지형입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을 때 많은 분석가들은 엔화 강세로 인해 일본 수출이 타격을 입으므로 일본 주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므로 미국 기술주를 매수할 시간입니다. 라고 빠르게 추론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완전히 틀렸다. 실제 전송 체인은 다릅니다. 일본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캐리 트레이드 운영이 중단되고 엔화가 본국으로 반환되면서 달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수축됩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자신의 포지션을 충당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며 가장 먼저 청산되는 대상은 바로 가장 유동성이 높은 대형 기술주입니다. 결과는 최고점은 아니고 폭포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은 3명입니다. 첫째, 소위 스토리 주식으로 현금 흐름이 없고 스토리와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기업입니다. 그들은 미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성층권 가치 평가 배수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화저리 시대의 이들 기업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변동성과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캐리 트레이더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나 캐리 트레이드가 역전되면 이러한 투자자들은 위험 감수성이 낮고 유동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그들은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멈추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집니다. 두 번째 위험 그룹은 실제 수익을 창출하지만 가치 평가가 비현실적인 성장 과정에 의존하는 기업입니다. 단단해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수익도 있고 이익도 있지만 주가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30%씩 성장할 것처럼 책정됩니다. 문제는 금리가 높아지는 환경에서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급락한다는 점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10억 달러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회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제로 금리 시나리오에서 이 이익은 현재 10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3%라면 현재 가치는 7억 4천만 달러로 떨어집니다. 단지 금리 변화로 인해 26%의 평가절하가 발생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장기 성장주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유다. 종종 무시되는 세 번째 그룹은 공급망이 일본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기술 회사입니다. 엔화 강세로 인해 일본 공급업체는 경쟁력을 잃고 비용 증가를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전자부품, 반도체, 첨단 소재에 의존하는 기업은 마진이 줄어들 것이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환영하지만 이러한 공급망 위험은 너무 늦을 때까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본의 긴축을 상쇄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고전적인 실수입니다. 통화정책은 단순한 벡터의 합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마치 수영장에 호스를 채우는 것과 같고 일본의 긴축정책은 배수구에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동시에 들어오고 나가며 나가는 속도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들어오는 속도보다 클 수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 운영의 폐쇄는 강제적이고 신속하며 대규모의 움직임인 반면 연준의 삭감 효과는 점진적이고 확산적입니다. 향후 3개에서 6개월 동안 순유동성 확대가 아닌 축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기술주의 전반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자산 그룹은 제가 금융시면이라고 부르는 품질이 낮은 장기 채권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을 갖고 있으며 그 논리는 간단해 보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므로 돈을 벌기 위해 채권을 사겠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고품질 타이틀에만 적용됩니다. 진짜 위험은 정크본드에 있다. 연준의 인하 금리는 금리가 하락할 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모든 채권에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 경제 둔화,
바로 채무 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채권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독특한 조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의 연준의 금리 인하와 긴축이 캐리 트레이드 반전으로 인해 달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보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자금이 위험한 자산에서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채권이 특히 위험합니다. 첫째, 타락한 천사로 알려진 BBB 채권입니다. 정크 등급으로 강등되는데 한 발짝 다가섰고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 유혹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동성이 고갈되면 가장 먼저 등급이 하락하며 연기금, 보험회사 등 많은 기관 펀드는 정크본드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BBB 채권의 등급이 강등되면 이들 펀드는 이를 강제로 매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 그룹은 장기 회사채, 특히 만기가 10년 이상인 회사채입니다. 그들은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이는 이론적으로 금리 하락 시나리오에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에서는 이중의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신용 위험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자가 10년 이상의 불확실성에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장기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 수익률 곡선의 역전을 일으킬 정도로 금리를 긴축한다면 단기 금리는 하락하고 장기 금리는 상승, 장기 채권은 예상보다 훨씬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세 번째 그룹은 신흥시장 달러 채권입니다. 여기서의 논리는 잔인합니다. 일본의 금리 긴축으로 인해 캐리 트레이드가 폐쇄되고 이는 신흥시장에서 달러 부족을 초래합니다. 달러 유동성이 고갈되고 현재 통화가 가치가 떨어지며 달러 부채 상환 비용이 치솟습니다. 특히 원자재 의존도가 높거나 재정 적자가 높은 국가의 경우 이는 악순환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모든 타이틀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품질이 단기 채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항상 우리를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도록 몰아가고 금융시장에는 가차없는 규칙이 있습니다. 높은 수익은 공짜 점심이 아니라 독이 있는 저녁입니다. 1%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정크본드를 구매하는 사람은 향후 6개월 동안 원금의 10%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의 문제입니다. 빠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재앙으로 끝나곤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자산 그룹은 암호화폐 및 기타 비국가 투기 자산입니다. 처음 두 그룹이 전통적인 투자 세계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면 암호화폐는 순수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부를 약속하지만 몇 초 만에 부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암호화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돈, 디지털 금, 분산형 혁명의 미래입니다. 나에게 그것은 유동성에 기반한 투기 거품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다. 이념은 제쳐두고 사실을 살펴보자. 암호화폐는 캐리 트레이드 자원의 선호 대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투자자들이 통화를 구매하기 위해 N을 빌려 비트코인 랠리를 주도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시간적 상관관계를 통해 그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캐리 트레이드가 역전되면서 이러한 자원이 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이 환상적이라는 비뚤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황기에는 어떤 가격에도 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패닉 상태에서는 시장 조성자, 심도 및 실제 유동성 공급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가 10% 또는 20%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주식에는 현금 흐름이 있고 채권에는 이자가 있으며 부동산에는 소득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다음 구매자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현대판 튤립 버블이다. 음악이 멈추고 유동성이 사라지면 마지막 남은 자만이 손실을 입고 떠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유동성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면 로켓처럼 상승합니다. 유동성이 마르면 바위처럼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복잡한 시나리오에 처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유동성에 좋지만 일본의 긴축 정책과 캐리 트레이드 반전은 나쁜 것입니다. 어느 세력이 승리할 것인가? 내 생각에는 처음 3개에서 6개월 동안 캐리 트레이드 반전의 영향이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지지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폐쇄는 강제적이고 신속하며 대규모의 움직임인 반면 연준의 삭감 효과는 점진적이고 산발적입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기존 자산보다 더 잔인한 조정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암호화폐는 성숙해졌고 제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규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기 전인 1929년의 주식에도 제도적 도입과 금융혁신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번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산 이름은 튤립에서 사우스시 컴퍼니 주식으로, 인터넷 주식에서 정크본드로,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로 변경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빠른 농축에 대한 욕구와 위험에 대한 집단적 맹목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 모든 것이 파멸적이고 우울한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있는데 반대되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중 3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고품질이 일본 수출 기업에 있습니다. 엔화 강세는 일본 수출업체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 컨센서스이지만 이러한 견해는 2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행은 엔화의 과도한 절상이 일본의 수출 경제를 파괴할 것임을 알면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구두로 개입하거나 심지어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환율 해지 전략, 세계화된 생산, 비용 증가를 감당할 만큼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엔화 약세의 수동적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더욱이 일본이 실제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적당한 인플레이션 기간에 진입한다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업이 비용을 전가하기가 더 쉬워지듯이 이들 기업은 국내 마진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본 주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쟁 우위, 탄탄한 대차 대조표, 합리적인 가치 평가를 갖춘 주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고품질이 단기 미국 채권입니다. 이는 가장 직관에 반하는 베팅이며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를 무시할 것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일본의 금리 긴축으로 인해 보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돈이 고품질 자산으로 유입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투자자들이 안전을 추구함에 따라 고품질 채권에 대한 신용 스프레드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고품질이 단기 채권을 안전한 피난처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제목들이 뭐죠? 우리는 탄탄한 재정을 갖춘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한 만기 최대 3년의 애 등급 이상 채권을 말합니다. 장기 채권은 왜 안 되나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많이 하락합니다. 품질이 낮은 타이틀은 왜 안 되나요? 경기 침체기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본 보존 전략이지 고수익 추구가 아닙니다. 하지만